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민첨단 청년교류 지원 사업 3기 최동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신 저희 고려대학교 출신 안영원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예일대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이제 아름다운 캠퍼스와 깊이 있는 학문적 전통으로도 매우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캠퍼스를 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정말 고풍스러운데요. 이번 인터뷰는 의 한미천당 청년교류 지원 사업 기자단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연구자의 길을 걷고 계신 선배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연구 유학과 또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올로지, BBS라고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프로그램의 뉴로사이언스 트랙 PhD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안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고, 지금 예일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생명과학 본전공 그리고 뇌인지과학 융합 전공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랑 컴퓨터과학 그리고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현재 예일 유니버시티에서는 뉴로사이언스 그중에서도 시스템스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100여 개, 수천여 개의 뉴런들에서 이제 시그널들을 받아서 그 시그널들이 어떻게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떻게 이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뉴로사이언스 선택한 계기는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되게 우리 생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지 과정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 제가 이제 생명과학으로 학부를 시작을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인 생명과학을 살려서 이런 인지 과정을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선택한 게 뉴로사이언스였고 뉴로사이언스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흥미가 생겨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뉴로사이언스가 사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부가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사회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성하는 게 사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또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자다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쨌든 학부 시절에 RA를 하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학부 연구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RA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어요. 근데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또 되게 감사한 기회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과기정통부로부터 위촉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약간 회의감이 또 들었던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예전부터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맞는가 어,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나의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내 공부를 더, 내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연구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으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시스템스 뉴로사이언스를 잘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려면은 미국에서 이제 RA와 같은 어떤 연구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좋게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RA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학부 시절에 그런 결심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시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다름을 자료를 띄워드릴 받아들이는 것의 건데요. 힘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해 보려 영상을 합니다. 보면서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어, 일반 대중들과 어려운 과학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어떤 대중의 과학 이해와 실제 첨단의 어떤 과학 연구의 어떤 갭이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갭을 조금 더 줄이고 대중의 과학 이해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이거를 보는 학생들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또 하나의 키워드로 가지고 가시면 되네요. 더 또, 추가로 네, 말씀드리자면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어떤 대중들의 과학 이해를 도와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감사합니다. RA를 또는 미국 방문 학생조차도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충분한 연구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교수님께 직접 컨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클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UC 버클리의 이제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건데, 방문학생으로 버클리 가서 원래는 수업만 듣고 오는 건데, 저는 교수님께 따로 직접적으로 메일을 드렸어요. 연구 경험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기회가 나오는 곳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음, 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벌클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코비드 상황이라서 랩에 참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실제로 처음 메일 보냈을 때, 지금 학생들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거절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메일을 보냈었죠. 교수님 연구에 뭐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나중에 PhD 돼서 이런 연구를 더 해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였고, 그 덕분인지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게 혹시 몇 학년이셨죠? 그게 아마 제가 4학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3학년 끝내고 갔던가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RA로 일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연구자로서의 시야가 확장된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뭐든 좋습니다. 학문적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좋고 또는 생활 측면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조금, make it clear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이제 방문 학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보스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다시 제 이력서를 첨부를 해서 메일을 드려서 이제 공식적으로 RA 잡으로 오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음, 그 RA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이 되게 일찍 퇴근한다는 거였어요. 보통 이제 5시 되면은 다들 퇴근하시고 뭔가 연구 외에 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러면서도 연구 실적은 정말 다들 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무조건 그 연구실에 오래 있는 거나 뭔가
열심히 오랫동안 연구실에 있는 게 무조건 그 연구 성과와 비례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연구를 하려면은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저희는 사실 코리안으로서 딜리전트한 게 큰 미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팀 메시지 같은 거를 보면 그 대화 가능이 있고 막 비지가 있고 오프라인이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5시, 5시 반 이렇게 넘어가면은 모두가 오프라인이에요.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이제 딜리전트한 게 한국인의 장점이고 저는 사실 그거를 살리는 것도 좋은 어필이라고 보지만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사실 저도 PhD를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성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봤을 때 열심히 할 때는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보스턴에서 RA로 했을 때 막 열심히 뭔가 좀 더 잘 보이려고 늦게까지 하면은 랩 멤버들이나 교수님이 와서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얼른 일찍 가서 퇴근해서 좀 휴식도 취하고 너의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연구관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학생으로서 연구 주제나 방향을 선택할 때, 물론 랩 바이 랩이겠지만, 자율성이나 그런 건 어떤 정도 좋아지는 편이셨나요? 그거는 진짜 학생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어떤 랩에서는 조금 더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줄 수도 있고,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의 어떤 그 흥미를 먼저 교수님께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프로젝트를 디벨롭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수님과 소통하느냐, 혹은 학생들이 어떤 식의 어드바이징 스타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라이트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동부, 서부, 그리고 중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중부에 있어서 그런지, 동부랑 서부의 연구 분위기나 아니면 문화 차이가 좀 궁금한데요. 영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동부랑 서부를 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차이가 있으실까요? 동부, 서부의 차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서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 뭐, 서핑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속도도 되게, 비교적 조금 느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동부는 조금 더 도시 사람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하는 것도 빠르고. 근데 랩 연구실을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동부, 서부의 차이보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음. 미국 안에서는 동부든 서부든 또 랩 바이 랩인 것 같아요. 어떤 랩은, 되게 뭐 이제 학생들의 어떤 랩에 있는 시간을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랩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기 사람들이 되게 운동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최근에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연구 열심히 하는 만큼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영원 선배님도 운동 아, 주로 하시나요? 네, 저도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 있었을 때는 크로스핏을 많이 했었고 오, 되게 재밌게 했었고 여기 와서는 이제 운동 클럽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럭비 클럽에 들어서 럭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럭비 예일대학교 되게 역사가 깊은 학교 아닌가요? 그쵸? 민스쿠도 그렇고. 네. 럭비 안 그래도 마침 이번 주 말에 그 네. 럭비 알럼나이하고 다 모이는 그 행사가 와, 있는데 네네. 그게
네. 150번째 애니버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년이 150번째요? 있는 거죠. 와, 그게 이제 알럼나이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같이 게임도 하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디너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 지원 과정과 이 어플라이 그리고 합격 스토리까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예일에 지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이제 선망하는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예일이 왜 예일이어야 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뉴로사이언스 잘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예일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튜던트 포커스된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실적이나 해당 교수님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학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PhD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되게 우리는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1학년 학생들을 다 모아서 코딩 부트캠프도 일주일간 같이 모여서 했었고, 어, 교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제 뭐, 보통은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아카데미아에 남는 거를 선호를 하세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가 아카데미아에 남든 인더스트리로 가든 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다 이제 우리는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너가 활용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일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은 다른 학교랑 비슷한데 그만 거기에 비해서 학생 수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이제 돈이 되게 큰 거죠. 네. 어, 여러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서 관련 기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사이 인스티튜트라고 기관이 있는데 우사이라는 분이 이제 큰 금액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뇌과학의 발전에 써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뇌과학 관련 이제 랩들을 다 모아서 예일에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세미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주고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담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포커싱된 분야가 다양한 것 같다고 느꼈던 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뮤놀로지와 톡시콜로지 둘 다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뮤노톡시콜로지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되게 리서치 에리아가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그 리서치 토픽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모두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뉴로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교수님부터 100여 명이 돼요. 1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콜트의 학생은 1학년이 지금 17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그 많은 선택지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스페시픽한 토픽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연구 분야에 있어서 정말 선택지가 다양하고 그 각각의 선택지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은 연구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미국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또 몰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